체포된 중범죄자에게 사형을 선고하는 것. 어찌 보면 너무도 당연한 수순이죠. 하지만 오늘 다룰 사건은 사형 판결에도 불구하고 약간 뒷말이 많았던 그런 사건입니다. 이 남성의 이름은 마츠모토 켄지. 1951년 구마모토현에서 태어난 그는 어머니 뱃속에 있을 때 어머니가 미나마타병에 걸려 태아성 미나마타병으로 세상에 태어났습니다. 그는 선천적으로 미나마타병의 증세 중 하나인 손발 감각장애와 가벼운 지적장애를 가지고 자랐고 IQ도 60에서 70 정도로 꽤 낮은 편이었다고 하네요. 게다가 그의 성장 환경은 그다지 좋은 편이 아니었는데요. 가난한 집안이었음에도 부모님이나 다른 형제들과는 문제가 없었지만 그의 형인 A는 어린 시절부터 켄지에게 폭력을 가했고 이 때문에 A와 켄지의 관계는 일반적인 형과 동생이라기보다는 형의 폭력이 무서워 형이 시키는 건 뭐든 하는 일종의 주종관계 같은 느낌이었다고 하는데요. 다만 켄지는 중학교 졸업 후 친가를 떠난 뒤 조리사나 토목 작업원 등으로 생계를 꾸렸으며 적은 금액이라도 어머니에게 생활비를 보태주는 좋은 효자였죠. 그러던 1990년 켄지가 고향인 쿠마모토로 돌아왔을 때 그를 기다리던 것은 형 A였습니다. 문제는 A는 어릴 적 성격 그대로 여전히 폭력적이었고 사람의 목숨을 우습게 하는 악인으로 성장했다는 점인데요. 당시 A는 동생이 고향에 돌아오자 어린 시절 때와 마찬가지로 동생인 켄지가 자기 말을 듣지 않으면 구타하는 등 이전처럼 동생을 폭력으로 지배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이후 1990년 여름 무렵 A는 동생인 켄지에게 한 가지 제안을 합니다. 바로 돈 많은 친척을 살해해 재산을 빼앗자는 이야기였죠. 1990년 9월 6일 새벽 마츠모토 형제는 교토에 살던 36세 친척 B씨의 집을 방문했습니다. 이들은 친척가 아니라 이전부터 교류가 있었기 때문에 B씨는 아무런 의심 없이 마츠모토 형제를 집 안으로 들였죠. 그리고 얼마간 시간이 지났을 무렵 형인 A는 친척 B씨에게 마사지 좀 해드릴게요 라며 그를 엎드리게 했고 이후 품에서 미리 준비한 비닐끈을 몰래 꺼낸 뒤 B씨의 손발을 묶고는 목을 졸라 살해했습니다. 살해 이후 마츠모토 형제는 집안을 뒤져 현금 46만원 정도와 부동산 등기 서류, 인감도장 등을 훔쳤고 돈이 될 만한 물건을 전부 훔치자 B씨의 시신을 차에 실은 뒤 후쿠이현 츠루가시의 한 해변으로 이동해 땅속에 묻었습니다. 이후 A는 훔친 인감도장을 이용해 사촌의 집, 토지 등을 약 3억 원 가까운 금액으로 매각했습니다. 자, 그렇다면 A는 이 거금으로 무엇을 했을까요? 어려운 집안 형편에 보태거나 동생에게 떼어줬을까요? 실제로는 전혀 아니었습니다. 당시 A는 1년이라는 기간 동안 이 3억 원이라는 돈을 고급차 구입, 여자친구와의 여행, 유흥 등으로 한 푼도 남김없이 전부 탕진했습니다. 진짜 인간말종이라는 표현이 딱 어울리죠. 첫 범행으로 손에 넣은 돈이 다 떨어지자 A는 두 번째 범행을 준비하기 시작했습니다. 당시 A는 시가현에 살던 누나 집에 동생인 켄지와 함께 얹혀 살고 있었는데 어느 날 우연히 이런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근처에 사는 66세 아줌마 C씨가 꽤 부자라고 하더라고. 후대를 잇고 싶어서 양자를 드리려고 하는 것 같은데? 그리고 이 이야기를 들은 A는 곧바로 부자인 C씨를 살해하고 돈을 빼앗을 계획을 세우게 됩니다. 1991년 9월 25일 오후 무렵 A는 C씨에게 이런 이야기를 꺼냈는데요. 양자 구하신다고 들었는데 좀 어떠세요? 제가 기후연에 아는 사람이 있는데 애를 다른 집에 양자로 보내고 싶어 하는 것 같더라고요. 괜찮으시면 소개해드릴까 하는데 같이 가실래요? 당시 C씨는 실제로 양자를 들릴 생각이었기 때문에 A의 이야기에 속아 그의 차량에 탑승했고 이후 밤 10시 무렵 키소강 근방을 달리던 도중 A는 갑자기 화장실이 급하다며 인적이 드문 곳에 차를 세웠고 이내 전기 코드로 C씨의 목을 졸라 살해했습니다. 그리고 C씨는 첫 범행 때처럼 후쿠이현으로 이동한 뒤 미야마 해변에 묻어 유기했죠. 시신을 처리한 마츠모토 형제는 피해자의 집에 침입해 현금 200만원가량과 토지 권리증서, 예금 통장, 증권, 인감도장 등을 훔쳐 달아났습니다. 하지만 첫 번째 사건과는 다르게 두 번째 사건은 빠른 신고로 인해
경찰의 시야에 들어오게 되었죠. 당시 피해자 C씨의 지인은 물론 친척들은 그녀가 갑자기 연락이 두절된 것을 이상하게 느껴 4일 뒤인 1991년 9월 29일 경찰에 실종 신고를 제출했습니다. 그런데 당시 C씨의 실종을 조사하던 경찰은 굉장히 이상한 정황을 발견하게 됩니다. 느닷없이 C씨가 자기가 살던 집을 부동산에 매각하려는 정황을 포착한 것이었죠. 심지어 이 매각 의뢰를 한 사람은 여성인 C씨가 아닌 수상한 남성 2명이었다는 정보를 입수한 경찰은 피해자 목격 정보와 인간관계를 조사한 끝에 용의선상에 마츠모토 형제를 올렸고 다음 날인 9월 30일 유력 용의자인 이들 형제에게 출두 명령을 내리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루가 지났을 무렵 지적장애가 있던 동생 마츠모토 켄지는 홀로 경찰서에 출두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며 자수했습니다만 이상하게도 형인 A는 경찰에 출두하지 않았는데요. 결국 경찰은 출두 명령을 거부한 A에게 지명수배를 내린 뒤 행적을 쫓기 시작했고 수사 결과 그가 기후현 미노시에서 목격되었다는 정보를 입수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틀 뒤인 10월 3일 경찰은 마침내 A를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만 발견 당시 A는 이미 극단적인 선택을 한 뒤였습니다. 한편 이후 이어진 경찰 조사 단계에서 수사관은 지적장애가 있던 켄지에게 남자면 네가 형 범죄까지 책임져야지 라는 말로 그의 자백을 받아냈다고 하는데요. 다만 이게 좀 애매한 것이 과연 켄지의 자백이 진짜 자백이었는지 아니면 경찰의 교묘한 회유와 강압으로 유도된 거짓이 섞인 자백이었는지 명백하게 밝혀지진 않았다는 점입니다. 1991년 12월 켄지는 첫 공판에서 B, C씨의 살인 혐의를 모두 인정했지만 정작 1992년 4월 공판에서는 갑자기 진술을 바꿔 살인은 형이 했어요. 저는 묵는 것만 도왔어요. 라는 주장을 펼쳤는데요. 하지만 검찰 측은 범행 수법이 매우 냉혹하다. 일단 인정했던 살인을 형 탓으로 돌리는 등 반성의 기미가 없다. 라는 말로 사형을 구형했습니다. 반면 변호 측은 피고인은 지적장애를 가지고 있다. 어릴 적부터 상습적으로 폭력을 당해 주종관계였다. 지적장애로 볼 때 주범은 형일 가능성이 매우 높다. 라는 말과 더불어 사형이 위헌이라는 주장을 펼쳤죠. 그리고 1993년 9월 17일 재판부는 판결문을 통해 자기중심적이고 냉혹한 범행이다. 생명 존중의 의식 부족은 교정이 어렵고 반성의 태도도 없다. 라는 말로 그에게 사형을 선고했습니다. 그리고 켄지의 변호인단은 즉시 항소했죠. 항소심에서 변호인단은 지적장애로 인해 어린 시절부터 형의 말에 절대 복종했다. 남자라면 형의 죄까지 책임져야 한다는 경찰의 말 때문에 거짓 자백을 한 것이다. 형은 교제하던 여성을 위해 돈을 마련하려 했고 이 때문에 빚이 점점 쌓여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는 단순히 형을 따랐을 뿐이며 주범은 형이다 라는 주장을 펼쳤지만 재판부는 켄지의 장애와 가정사보다는 범행의 잔인성에 주안점을 두어 항소를 기각, 그의 사형이 확정되었습니다. 다만 이 사건,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판결 후에도 말이 좀 있었는데요. 우선 1984년 당시 유엔은 지적 장애인에게는 사형을 선고해선 안 된다 라고 권고한 적이 있었고 2018년에는 켄지의 변호인단과 지지자들이 재심 심리 중 사형 집행은 헌법에 명시된 권리를 침해하는 것이다 라며 소송을 제기했다가 기각되는 등 여전히 재심과 관련해 말이 많은 사건이기도 합니다. 인권과 사형, 말이 참 많은 부분이긴 하지만 주종관계였던 지적장애인에게 사형을 선고한다는 것이 여러모로 좀 생각이 많아지긴 하네요. 다만 개인적으로는 결국 명령에 따랐다고 해도 범행을 도운 것 자체는 사실이었고 지적장애인이라고 해도 다른 범인들과 마찬가지로 자신에게 유리한 진술을 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보니 이런 판결이 내려진 게 아닐까 싶기도 하네요. 이번 영상 어떻게 보셨는지요? 피해자분들의 명복을 빌며 영상을 마칩니다. 규미사였습니다.